나쁜 목을 바른 목으로, 바른 목엔 띠라렉 디당렉. 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요 정당사에서 없던 일이 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36살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죠. 네, 오늘 이 부분 이준석 후보의 당대표 선출 의미와 또 숙제를 좀 짚어볼 텐데요. 오늘 썰전 패널로는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 그리고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이 지금 뒤에 썰전 테이블에서 준비 중이십니다. 잠깐 손을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자, 잠시 후에 지금은 표정들이 좋으시지만 잠시 후에 썰전을 또 벌일 예정이고요. 이성대 기자, 오늘 뉴스 썰기에서는 어떤 뉴스를 써나요? 먼저 이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뭐 주요 헤드라인은 다 나이가 있어서 이성대 기자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제 나이요? 예. 이준석 대표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아 진짜요? 더 어리신 줄 알았어요. 뭐 그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누가 봐도. 네, 누가 봐도. 뉴스 썰기 어떤 뉴스를 썰기? 뭐 오늘 뉴스 썰기에서도 네. 앞으로 정치권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그런 장면들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준석 대표와 관련이 있는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강정 아나운서, 오늘 영끌 인터뷰에서는 어떤 분을 만나나요? 네, 오늘은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식이 또 오후에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썰전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님 그리고 김종혁 경제사연구원 언론센터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자, 두 분이서 먼저 간단히 인사를 하시고요. 예, 오늘도 이제 불꽃 효과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란 얘기예요? 아닙니다. 저 싸우는 거 좋아하진 않고요. 열띤 토론, 열띤 논의만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예. 저하고 상당 부분이 공통점이 있어서 이 불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의도적으로 도발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 네. 항상 품격 있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썰전 라이브의 첫 주제 강정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회사에 집중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도 당장 회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2011년 여의도에 입문한 뒤 10년 만에 제1야당 대표가 된 겁니다. 이 정도면 박성태 앵커보다 빠른 초고속 승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헌정사상 초유의 30대 당대표가 된 그의 리더십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면한 과제는 많지만 그중에서도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스스로도 지상 과제로 꼽았습니다. 공존과 공정 경쟁을 일성으로 내놓은 신임 대표 덕분에 다양한 주자들에게 기회가 생긴 듯한데요. 당내 인사들뿐 아니라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당 밖의 어떤 누구라도 기꺼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전대 일으킨 돌풍, 대선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첫 주제는 36살 이준석 의전 서열 8위로 정했습니다. 먼저 두 분 차례로 좀 여쭤볼 텐데요. 36살의 제1야당 당대표, 10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당에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36살 당대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을 좀 했었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물론 일주일 전은 저도 예상을 했어요. 한 보름 전에. 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아마 그 이준석 돌풍이 이렇게까지 거세게 불리라는 것을 예상한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준석 대표 본인은 저는 뭐 예상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야 뭐 당사자니까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서 그 국민의힘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제 후배들한테 물어봤어요. 분위기가 어때? 초반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 형, 뭐 젊은 친구들은 다 이준석이고 나머지 나이 좀 든 의원들은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중반이 넘어가면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또 국민의힘 당원인데, 골수당원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나 이준석 찍기로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왜 그러니 너는 도대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야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 뭐 이준석 얘기하는 거 다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나도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좀 버릇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을 뽑아야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은, 그래야지 당이 변화가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준석 찍었고 심지어는 내가 후원금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선거 출마하기 전에 같이 방송을 한번 했어요. 예. 물어봤습니다. 진짜 나갈 거냐. 쉽지 않을 텐데. 근데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본인도 나간다고는 했지만 자신은 못하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저 당의 룰이 당원들이 70%를 선택을 하고 30%를 여론조사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중진들에 비해서 당원 기반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 점을 본인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고 룰이 바뀌면 자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선거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저 당의 당원들뿐만 아니라 정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일종의 전략적 선택이 작용하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때부터 본인도 탄력을 받은 것 같고 1차 경선이 끝나고 나서는 저는 거의 확신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들어섰고 선거의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앞서가는 사람한테 쏠리게 돼 있는 그 효과가 더 커지면서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두 분 다 분석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략적 선택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약간 합쳐져 있는 의사겠지만 어떤 이젠 변화가 필요해. 정치의 낡은 틀을 깨야 돼. 이준석 대표가 잘할 거야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국민의힘 당원들 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를 하려면 이준석이 싫어도 당대표가 돼야 돼.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섞여 있겠지만 또 둘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전략적 선택에 더 무게가 심었다면 과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고요. 근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준석 그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셨으니까 지지를 받는 게 20대 30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예.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거기가 가장 국민의힘이 가장 취약이었던 그런 유권자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보면 야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꼰대 정당이고 변화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20대 30대들도 우리를 지지하고 중도층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환호하는데 그게 이준석이면 어떻고 그게 누구면 어떠냐. 그렇다면 왜냐하면 그분들의 기본 생각은 문재인 정부 너무 싫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갈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고 더구나 그렇게 똑똑하고 뭐 말 잘하고 돌풍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왜 거부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어야 다음 대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전략적 선택과 이준석이 잘할 거다라는 확신과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갭을 메꾸는 게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과제고 결국 아직까지 물음표가 좀 남아 있는데 예.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면 당 대표로서 성공하는 거고 또 다음 이제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거일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보수 지금 지지자들의 어떤 간절함이랄까 예. 이런 게 이번 선거에 좀 엿보인 것 같아요. 물론 보수 진보 뭐 중도를 다 떠나서 기성 정치가 좀 크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의식도 또 국민들의 판단도 이번 선거 결과에 저는 예. 자리하고 있지만 특히나 지난 이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에 움츠러들고 숨죽여 있던 보수 혹은 중도층 지지자들이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매개로 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제점이나 한계나 이런 것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결집돼서 이번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이런 게 쉽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준석 당대표가 연령은 젊지만 정치 경험이 10년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딱 10년인데 저랑 정치 경험이 같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당내에서 그 흔한 비례대표 한 번 못 받고 강남 같은 노른자위의 공천 한 번 못 받고 외곽을 돌면서 아웃사이더로 자기 힘으로 치고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때문에 저 내공이나 이런 게 간단치 않다. 맞아요. 그래서 저걸 갖다가 특히나 여당 쪽에서 쉽게 보면 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이제 생각이 비슷하시니까 이어지지가 잘 않으니까 제가 이제 싸우지를 않아서 제가 그래요? 좀 여쭤보고 해야 되겠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그런 것 같네요. 젊은 분들
이건 나이가 젊은 분들이라기보다는 생각이 젊어서 뭔가 바꿔야 되는 분들이 이준석을 선택했고 변화의 바람이 이준석 선택하니 전략적으로 이번 대선에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 젊은 분들의 선택을 따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제비 한 마리 온다고 그래서 봄이 오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예. 하지만 제비가 한 마리가 오면 그다음에 다른 제비들도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슬픈 얘기지만 그 현상을 보면서 제가 586인데 아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물러날 때가 됐구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아 이게 그동안 586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뭐 386, 486, 586을 이렇게 변신해 가면서 우리 사회의 주도권을 행사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현상이라는 것은 당신들이 한 게 뭐냐 도대체 우리 국가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뭘 해주셨어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물으면서 이제 물러나 주실 때 안 됐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 굉장히 기쁘고 대견하면서 한편으로 상당히 찹찹하기도 하고 가슴 뜨끔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예. 이게 사실은 세대 교체라는 거는 이게 뭐 자연스럽게 되기보다 어떤 강렬한 도전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혹은 아주 의식적인 권력 자원의 배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50이 조금 넘었는데 예. 제가 대학에 막 들어갈 무렵에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이 26살이었어요. 네. 대한민국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연령이 26이었습니다. 지금 44살이 넘습니다. 예. 그만큼 사회가 늙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20대들은 쉽게 그런 권력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었습니다. 인구학적으로 다수였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훨씬 소수가 됐어요. 때문에 아주 의도적인 권력 자원의 배분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586들의 시대가 너무 오래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도전도 쉽지 않았던 거고 근데 그런 거에 과감히 도전하면서 기성세대의 압력으로부터 또 당차게 그걸 받아치면서 이번에 이제 이준석이 보였던 그런 면모가 새로운 바람을 저는 일으킨 거라고 보고 다만 과제는 있습니다. 예. 도전해서 어쨌든 당대표에 올랐는데 그럼 앞으로 지금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 예.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낼 거냐. 만약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게 또 한 번의 첫전설의 태풍으로 그칠 수도 있는. 그러면 그거는 세대교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칼라류의 선거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단 조금 뒤에 이제 그 과제도 좀 짚어볼 텐데요. 저희가 변화, 바람 계속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 또는 정치 구도가 어떻게 바뀔까? 요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뭐 혹시 어떻게? 일단 저는 뭐 세대 교체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제가 됐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세대 교체라는 그 이름만으로 담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현실들이 아주 뭐 명백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정규직 일자리 알바를 전전하는 청년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세대 교체라는 말 한마디로 담을 수 없어요. 예. 그러면 그런 현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가 등장을 해야 되고 그건 단지 세대 교체라는 구호로서뿐만이 아니라 정치 의제가 바뀌고 정치 철학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얼굴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기성세대들이 일정하게 자리를 내주면서 어떤 새로운 판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성세대들이 계속 버티면서 그런 새로운 판을 설정을 못하게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는 분란이 일어날 거고 민주당은 늙은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거고 정의당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결국 세대교체 혹은 정치혁신이라는 그런 과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부단히 그런 방향으로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세대를 떠나서 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일 거라고 봅니다. 앞서 이제 586이신 김종혁 센터장님은 나도 위기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갈 때 되면 가셔야죠. 네. 멀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저도 비슷해서. 네, 근데 일단은 그 전체 세대가 있지만 일단 엘리트 그룹, 특히 정치 엘리트 그룹의 세대 교체가 먼저 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예. 지금까지 사실 정치 엘리트 그룹의 세대 교체가 굉장히 늦었어요. 뒤쳐졌습니다. 과거 69년도에 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40대 기술론을 제기하면서 이게 이제 그야말로 힘으로 한번 내가 세대 교체를 해보겠다라는 도전 이후에 아마 처음 있는 도전인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있었던 세대 교체들은 기성세대에 의해서 선택된 세대 교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혈이었던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번 이제 이준석의 그 당대표 당선이 저는 정치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도전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런 도전을 배제하거나 거부하려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을 정치권이 보이는 순간 그야말로 그때부터 이제 국민들 눈에
적폐로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꽃 확 나오면서 이게 싸워야 되는데 상당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근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것은 세대 교체가 화두가 돼서 뭐 그런 부분들의 바람이 돌풍이 거세게 불었던 것 알겠어요. 그 좋은데 그러나 그 토론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게 젊다고 해서 뭐 되는 거야? 뭐 경륜이 있다고 해서 잘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비정규직 문제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고 노동의 이중구조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의 조직화된 노동이 나머지 비정규직과 그 90%의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듯한 형태로 돼 있고 중소기업과 그 대기업 간의 어떤 그 갈등도 많고 사실은 그런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우리 당이 보수 정당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나가겠다는 그런 논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있었다면 그러면 보수 정당의 어떤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게 세대가 아닌 시대를 바꾸려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어떤 엘리트 교체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에서 저는 뭐 우리 총장님하고 상당히 생각이 같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준석 그 대표가 이 선거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제기했던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 문제 지적을 하고 싶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엄연히 출발선이 다릅니다. 모두에게. 예를 들어서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사망한 김군의 출발선과 방배동 조민양의 출발선은 현저하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현실을 몰각시키고 마치 경쟁만 공정하다면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뭔가가 빠진 그런 공정의 가치를 주장하는 건데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워낙에 엘리트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주의의 굉장한 신봉자, 능력주의 자체를 공정으로 치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는 앞으로 두고두고 이 평가를 받아야 될 그리고 주시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격차, 불평등,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한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의 노력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 기간 중에 평택항에서 이선호 군이라는 젊디 젊은 그런 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 철판에 깔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후보들도 일부 거기에 갔어요.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보수 정당이 그동안에 외면했던 가치를 어떻게 끌어안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격차를 없앨 거냐 이에 대해서는 토론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젊은 후보고 또 정치 혁신을 하겠다는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보여줄 정치에 비어있는 이 빈칸을 어떻게 채울 건지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제가 좀 예를 들면 변론을 좀 한다면 대신 변론을 좀 해준다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정, 정의, 뭐 상식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면 뭐 처음 대통령이 처음에 출범하시면서 연설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처음에 출발은 뭐 평등하게 되고 그다음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거는 자, 당신들이 그렇게 말로만 아름답게 얘기하는 공정 말고 정말로 그냥 공정한 경쟁만이라도 좀 하게 해줘라. 뭐 우리한테 다른 거 안 해줘도 좋은데 그렇게 뭐 운동권 출신이고 뭐 586 부모 뒀다고 해서 그렇게 무슨 표창장 위조하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대학 보내고 이런 걸로 해서 특혜 그룹하고 그다음에 법 만들어서 자기 자녀들한테 무슨 특혜 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적어도 절차적인 공정성만이라도 제대로 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이준석 지금 대표나 그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대변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다음까지 넘어가야 되겠죠. 제가 문재인 정부 사람이 아니고 민주당이 아닌데 왜 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불꽃효과를 노리시고.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어떤 가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상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그 틈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든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 가치의 이중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봐라. 말로는 공정을 얘기하지만 훨씬 더 봉건적이고 부족주의적이고 심지어 시족주의적인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절차만이라도 공정하게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공정이다. 이걸 파고드는 거거든요.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국 사회가 보이고 있는 이 격차와 불평등은 공정한 경쟁,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말 한마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출발선이 다른 문제, 이 출발선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고 결과의 평등까지를 포함한 공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러면 진보 정치의 과제이기만 하냐. 물론 철학적으로는 진보 정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보수가 바뀌려고 한다면 성안의 공정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0%의 우리 사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의 공정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성 밖에 있는 80%까지도 공정할 수 있는 그 공정을 얘기해야 진짜 차별화가 되고 진짜 이 공정이 우리 시대의 화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공정은 아무리 봐도 성안의 공정이고 그야말로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공정이었다. 일단 누구는 리어카를 끌고 가고 누구는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가는데 이 피니시 라인에 누가 먼저 오느냐가 공정한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후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거는 절차적 공정으로 최소한의 필수적 공정인 거고 충분 조건의 공정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숙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동의를 하면서도 거기서 보수와 진보의 철학은 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수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서로 다르게 태어났다는 사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결과의 그 평등을 얘기하셨지만 그 보수의 철학에서는 결과의 평등을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 경쟁의 평등, 평등한 조건으로 경쟁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든가 혹은 이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다시 경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뭐 복지 체계를 만든다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보수의 철학에 기초한다면은 우리가 결과까지 다 동등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뭐 그거는 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이제 뭐 공정 철학을 예. 여기서 논쟁할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그 보수든 진보든 사회가 존재하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도 결과도 똑같이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밖에 예. 없어요. 다만 그 차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기회의 불평등, 결과의 불평등이라면 그걸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예. 그건 뭐 존재하는 일단 이유고. 당연히 동의합니다. 두 분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씀을 약간 목청 높여 얘기하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훨씬 잘 들리고 좋습니다.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이게. 자, 그러면 사실 이준석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와서 이준석 대표의 선출이 이제 9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 대선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의 승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 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예. 30대 이준석 대표의 선출로 대선 구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완전히. 일단 뭐 일례로는 저희가 어제 인터뷰도 했지만 50대지만 71년생 박용진 의원이 대선 주자 여권 내에서 3위를 한 여론조사가 발표되기도 했고요. 어저께 인터뷰한 거 봤어요. 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뭐 당연히 의무지. 안 보셨죠?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조회수도 많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선에 저희가 사실은 뭐 연초부터 어느 정도 고착화된 지지율들이 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등장이, 물론 이준석 대표는 대선 출마는 안 되죠. 40살이 안 돼서. 근데 이 후보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현재까지 예상되는 대권 주자들의 면면을 보면 대체로 다 5060이에요. 예.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정도가 예외적이고 국민의힘에서 하태경 의원이, 근데 그분도 뭐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예. 50 세대에 속하지만 대선 출마를 이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저는 이준석 효과가 대선판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많은 저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도전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 판에서 좀 6070 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탈락하거나 뒤처지거나 이런 현상들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냥 이 판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서 그 이외에도 40대들이 많아요. 예. 더 도전적으로 더 과감하게 그렇게 나와야 되고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대선 후보 아직 가시화 안 됐지만 정의당의 대선 후보들도 뭐 저도 밖에서 이제 듣는 얘기는 어대심 아니냐. 어차피 대선 후보는 심상정 아니냐. 예. 근데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일 수 있어야 저는 이준석 효과가 국민의힘 내부의 작은 변화가 아니고 우리 정치를 크게 바꾸는 이런 큰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박영수 총장님이 한번 선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썰전 라이브의 시청률에 힘입어서. 예. 아, 저희가 그러면 언제든지 불꽃 효과 있다가 제가 한번 표정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불꽃 효과를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우리 총장님이 그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마 그보다 훨씬 더 커다랗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수 정당이 지금까지 뭐였죠? 보수 정당은 수구, 꼴통, 꼰대 뭐 이런 얘기 이런 단어로 묘사돼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이라는 이 36세 영선의 그 새로운 당대표가 내세운 것은 변화와 개혁이에요. 근데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진보의 어젠다였잖아요. 특히 민주당은 뭐 항상 입만 열면 뭐 우리 뭐 진보 개혁 세력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2030들이 얘기하는 건 그래서 무슨 진보와 개혁을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묻고 있는 건데 예. 여기서 보수 정당에서 야,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크게는 민주당이 큰일 났고 그다음에 그거는 마찬가지로 정의당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이 이준석 그 효과 이펙트가 예. 자기 당내에서도 크게 미칠 거예요. 자기 당내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도 지금 예상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갈지는 사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들과 다른 굉장히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서 오늘 이준석 당대표의 취임사 일성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얘기를 하면서 아까 이제 기자간담회 할 때 윤석열 전 총장을 거론을 했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을 거론했고 당내에 있는 뭐 유승민 의원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도 좋지만 당 안에서 제가 일으켰던 이 변화가 증명했듯이 우리에게는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당 안에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더 과감하게 더 도전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냈다면 저는 훨씬 더 큰 이제 울림이 있었을 텐데 결국 그 36세의 영선 당대표가 내놓은 첫 메시지, 대선과 관련된 대표가 돼서 첫 메시지가 당 밖에 있는 이런 대선 주자들,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론한 것 정도에 그쳤다는 게 저는 좀 아쉽고, 그래서 이번 대선의 이준석 효과가 정말 대선판을 크게 바꾸려면 그냥 자연적으로 이 국민들의 민심이 바뀌어서 영향을 받는 것 이상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당을 막론하고. 저는 그런 도전이 있을 때 지금 이준석이 일으킨 이 나비의 날개짓이 더 큰 태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여쭤볼게요. 아니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게 있는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구 경북 합동 연설회에서 이준석 당시 후보가 말하는 거는 뭐 탄핵은 정당했다. 정말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얘기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이 소외됐다 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딱 하니까 예전에는 그 지역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래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대비가 확 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얘기들이 너무 낡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이준석 대표의 등장이 기존 정치권에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탄핵 논란조차도 이제는 진보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 보수의 심장부라고는 대구에 가서 탄핵은 정당했다. 그때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주호영 후보도 뭐 지나간 얘기 뭐 이미 헌법 체계에 대해서 강건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이제는 그 탄핵을 문제를 가지고서 보수 내부에서 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뭐 투쟁이 생기고 하는 것들도 상당 부분 뭐 전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준석 효과라는 것이 굉장히 큰 하나의 강을 넘어갔다. 저는 이번 대구에서 이준석 대표의 연설을 보면서 같은 정치인으로서
근래에 찾아보기 어려운 명연설이었다 이렇게 오바마 평가합니다. 언급하면서요. 왜 그러냐면 뭐 보수의 심장부에 가서 탄핵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 뭐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떠나서 이런 이준석을 대구가 안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크게 바뀔 거고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대구 유권자들에게 정말 혁신의 필요성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먹힌 거죠. 그렇겠죠. 먹힌 거고 이번에 이제 당원 투표 결과를 보면 예상보다 뭐 나경원 후보가 1위를 하긴 했습니다만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맞아요. 그거는 전통적인 어떤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이 이준석이라는 당대표 후보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가져올 어떤 변화와 혁신의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 그럼으로써 이제 탄핵은 다 지나간 옛날 얘기가 됐고 맞아요. 그리고 좀 지난 얘기지만 광주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한 번도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광주 사태를 폭동이거나 사태라고 부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예. 그렇기 때문에 광주가 갖고 있는 보수의 트라우마 있잖아요. 그건 뭐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후예라는 그렇죠. 그걸로부터 자유로운 제가 당대표가 됐을 때 예. 마찬가지로 우리 당이 크게 바뀌고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탁월한 전략을 저는 구사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도 두 분이 의견이 비슷하니까 저도 그냥 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안 되는데 이거. 그냥 저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들인데 예. 우리 정치권이 너무 그런 얘기들을 겁내하고 예. 뭐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죠. 그런 걸 못해온 측면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젊은 혈기로 그러니까요. 혈기인지 용기인지 이준석 대표가 해왔고요. 이 얘기를 지금 잠깐 간단히 여쭤볼게요. 민주당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성 몇 % 정도로 보시나요? 당연히 불겠죠. 당연히 불겠고 예를 들면 당장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예. 막 환영하면서 나오잖아요. 이 바람 환영한다. 왜냐? 상대적으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야, 이거 정말로 유인태 전 의원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이대로 가면 이준석이 되면 우리는 뭐 선거 치르나 마나다. 선거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민주당 쪽의 지지자들은 야, 이제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제일 센 유력한 사람에게 뭉치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그럼 이재명 후보 예. 입장에서는 이 현상이 자기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빈익빈 부익부처럼 확 갈라질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지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박용진 예. 그 의원처럼 새로운 바람으로 저것만으로는 안 돼. 이제 새로운 바람으로 갈래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5명이서 성명을 냈는데 무슨 강성 지지자들이 막 비난을 하니까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변화하는 계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좀 외람되고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대권 주자들 중에 60, 70 분들은 좀 앞으로 경쟁이 어려울 거다. 민주당 내에. 뭐 명백한 사실이라고 보고요. 70 세대면은 7연성도 들어가는 거죠. 아니 60대, 70대를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60년생, 70년생이 아니고 60대, 70대 주자들은 아마 어려울 거다. 저한테 섭섭하다고 전화를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 이 밴드웨건 효과를 붙이려고 할 거고 네. 그런 차원에서 맥락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세대는 다르지만 정치권의 기성 정치 엘리트들하고 다른 면모를 가진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부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 지금 박용진 의원이 뒤쫓아가고 있는데 저는 박용진 의원을 조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박용진 의원한테 드리고 싶은 주문은 더 과감해야 된다. 더 과감하라. 더 도전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바뀔 수 있다. 저도 어제 박용진 의원을 주목해서 어제 인터뷰를 급하게 잡아서 했는데 더 강하게 하길 바랬는데 강하게 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 더 강하게 하지 그랬어요 라고 했더니 그럴 걸 그러시더라고요. 눈치 보고 있을 겁니다. 예, 아직은 좀 그런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그건 정의당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잠시만요. 네. 저희가 두 번째 주제를 또 해야 돼서 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주제는 또 민주당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강정 아나운서가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9개월. 오늘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호감도가 여야 17명의 지도자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이 지사의 호감도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최근 이런 단어도 나왔는데요. 주문, 야명, 낮에는 문재인, 밤에는 이재명이란 뜻입니다. 공개적으로는 친문이라고 하지만 뒤편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나는 의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지난해 말 이후 이 지사가 6개월 넘게 여권 대선 주자 중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데다 친문 중 일부가 이 지사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에서 비롯된 말인 건데요. 직선제 이후 거의 모든 대선에서 대선 주자는 임기 말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과연 이재명 경기도지사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 호감도 문 너머로 잡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견이 두 분이 같으시니까 목소리는 컸지만 열댔어요. 근데 두 분도 불꽃 효과를 봐야 되니까 아예 안 봐도 되는데. 잠깐만 이렇게 좀 격앙된 표정을 지어주시면 바로 불꽃 효과가 우리가 아니 근데 안면 제가 인식 이게 기능을 이 이용해서. 눈에 이게 실핏줄이 터져서 사실은 눈이 좀 붉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이제 있어도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저 화면에 저기 보시면 모니터에. 아, 그래요? 지금 김종혁 센터장님이 이렇게 손을 올리시니까 저희 PD가 그래요? 혹시 격앙됐나 하고 바로 불꽃 효과를 올린 걸로 봅니다. 일단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알겠습니다. 뭐 아주 멋있네요. 네, 오늘은 전기료가 많이 아껴져서 네. 한번 써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경지사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호감도가 대통령보다 높게 나왔어요. 과거에 임기 말에 보면 기존 대선 주자가 같은 당이어도 현직 대통령을 이게 좀 선긋기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뭐 간단하게 두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민주화 이후에 정권 재창출을 한 대통령이 세 분 있었어요. 네. 92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근데 같은 당이었지만 전임자하고 스타일이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전부. 그렇게 차별화를 이뤄냈을 때 이른바 레임덕으로 인해서 여당이 안고 있는 부담을 상쇄시키면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왔느냐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꽤 나와요. 높죠. 그다음에 결정적 정권 말의 스캔들 이런 거 아직 없습니다. 예. 때문에 뭐 그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차별화하는 거는 대선 주자에게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는데 임기 말에 가면 갈수록 어쨌든 현 정부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여러 가지 한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이미지, 또 다른 어떤 전략, 또 다른 어떤 이 의제 이런 걸 가지고서 대선 후보가 차별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지 않으면은 야당의 비판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재명 그 지사가 스타일도 좀 다른 분이지만 앞으로 대통령 임기 말,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도 일정한 차별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면 2002년이었던가요? 2000년이었군요. 2000년. 그 엘고가 부통령이 출마를 했는데 엘고하고 빌 클린턴은 정말 형제 같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엘고가 빌 클린턴이 뭐 옛날에 그 루인스키 스캔들이 있고 예. 그러니까 막판에 지원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지 연설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 결국은 부시한테 뭐 플로리다에서 뭐 530표인가 건표까지 했죠. 건표하면서 졌지만 그래서 클린턴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기사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힐러리도 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후보든지 차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나는 전임 대통령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뭐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더 극단적이었죠. 심지어는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는 김영삼 전 대통령 뭐 허수아비 화형식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 차면 기울듯이 어쨌든 한 정권이 끝나갈 때쯤이면 다음 그 후보가 생겨나면은 그런 레임덕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걸 거부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것도 있잖아요. 이제 어쨌든 민주당원에 친문 지지층이 많은 걸로 현재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다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선 긋는 거는 부담도 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당내 경선만 보면 쉽게 선을 긋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또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행동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막 문자 폭탄 그렇죠.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그리고 조직력도 상당히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이제 대선 본선을 앞두고 본선을 고려를 한다면 최대한 그라운드를 넓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강성 지지층의 결집력이 그라운드를 넓게 쓰는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런 점을 아마 충분히 고려할 겁니다. 과거에 경기지사가 될 때 그 친문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이 그 이재명 지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후보 시절에 뭐 했는데 결과로 보니까는 전혀
그 당원들의 평균적인 그 당심은 그렇지 않더라. 이걸 한번 이제 본인이 체험을 했고,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독자적인 팬덤도 일정하게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대세론이라는 것에, 물론 이대로 경선 레이스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세론이라는 것이 탄력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는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독자적인 입지를 강화할 텐데, 저는 그 강성 지지층의 존재라는 건 언제나 모든 정당에게 한편에 그게 이 장점이고 기회이면서 한편에 약점이고 위기인 측면이 예. 있습니다. 이걸 잘 조절하지 않으면 저는 뭐 이번 특히 이제 대선 본선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비교적 내성이 생기고 훈련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강렬하게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뭐 강성 지지자들 뭐 흔히 대깨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뭐 조국이라든가 추미애라든가 이런 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뭐랄까 지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을 일반 국민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좀 아닌데 싶은 그런 건데 이걸 어떻게 안고 가야 될 것이냐.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거 뭐 일단 뭐- 본인이 해결해야죠. 뭐. 일단 뭐 차별화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죠. 높기 때문에 뭐 계속 높을 수도 있고요. 높기 때문에 뭐 선을 긋고 대척점에 선다기보다는 뭔가 선을 긋지 않으면서도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주제. 현재는 뭐 기본소득이 많이 돼 그렇죠. 있지만요. 그런 걸 개발해서 알리는 데 힘을 쓰는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 이게 더 어려워요. 차라리 어렵죠. 지지도가 아예 낮아버리면 저는 다릅니다. 저분하고는. 네. 저분 잘못한 거 제가 그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주 애매모호하잖아요. 지금. 그럼 지지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아예 확 높아버리면 제가 계승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승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저거 버리겠습니다. 차별화하겠습니다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어딘가에 포지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저희 수요일 패널 중에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이 네.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세요. 포지션을 어디로 할 건지. 제가 수요일 날 물어봐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기자가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들어서 저쪽으로 기사 쓰고.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소크라테스여 사랑은 또 왜 이래. 네, 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테스형 시간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그 테스형 맞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의 알파인 스키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자, 2019년에 뉴스룸에서 취재한 영상을 좀 보실 텐데요. 원래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 원상 복구를 하는 게 조건이긴 한데요. 주민들은 올림픽 유산인데다 관광 자원이 되니까 그대로 두자는 입장이었고, 산림청과 환경단체는 원래 약속대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원상 복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자,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한 달도 못 쓰고 또 철거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 한 분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산테스님 모셨습니다. 산테스면 외국인이신가요? 한국인이에요. 예. 아, 어디 산인가요? 충청도 분이신 거예요? 아니, 일산 살아요. 가까워요. 근데 왜 충청도 사투리 쓰시는 거죠? 정치부의 조익신 반장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또 시키면 해요. 갑자기 사투리가 좀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예?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세요. TV로 배워서 그래요.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킬 땐 한 번도 안 하더니 알겠습니다. 자, 잘할게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2천억 원 들여서 스키장 지었다고 하다가 또 1,000억 원 들여서 철거한다고 하네요. 오늘 뭐 올림픽 때 필요했으니까 지었겠죠. 근데 나중에 철거할 거면 돈이 아깝잖아요. 2천억이면. 2천억이 뭐 근데 지금 개 이름도 아니고 2천억이면 많은 돈이에요. 2천억이면 2억짜리 집이 1,000개 아니에요. 1,000개. 그렇습니다. 1억짜리면 2,000개고요.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옷 살 때 쇼핑백 같은 거 주잖아요. 저는 그거 다 모아놔요. 나중에 또 쓰려고. 자꾸 재활용. 사투리가 점점.
사투리 미안해요. 아직 초보라서 그래요. 발전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지었다 아니, 조금 더 있어요. 철거하는 원래 조금 참으세요. 계속해서 말씀해 네, 주시죠. 쇼핑백도 모아놨다가 또 쓰잖아요. 그렇죠. 다 재활용이거든요. 네. 아까우니 버리면 아깝잖아요. 3천억을 그렇게 버리면 안 되죠. 그 돈이 많은 나라인가요? 그런 계속 하세요. 네, 그렇지 않죠. 이게 다 어쨌든 예. 뭐 일자리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자리 뭐 지었다가 부수고 그러면 일자리가 많아지겠죠. 근데 뭐 일자리 다른 데도 쓸 데 많잖아요. 뭐 국공립 유치원 이런 거 많은데 왜 꼭 그 산에다가 지었다가 부수고 너무 웃지 마요. 나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창의적으로 머리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원래 저희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머리를 안 쓰면 손발이 고생한다. 네. 돈이 없어지잖아요. 아깝잖아요. 아무튼 좀 저는 좀 그래요. 네, 모든 사투리를 유만 쓰면 되는 줄 아는 산테스님 모시고 여기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근데 진짜 산씨가 있나요? 없슈? 없으면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3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달까지는 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 유지됩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가 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위조의 시간에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남성 1,300여 명의 나체 영상을 유포 판매한 혐의를 받은 김영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앞서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지만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답변했습니다. 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사고 현장에 대한 수색은 마무리되고 철거업체 관계자 7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 모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들어온 소식이었죠. 민원 묵살. 철거 작업에서 수차례 민원 제기가 됐지만 묵살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민원이 제기가 되면 이제 행정기관인 시나 구청에서는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이나 답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지만 이런 위험한 민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행정 민원에 대한 사항에서 위험한 민원, 일반 민원, 뭐 소음 진동에 대한 환경 민원 이거에 따라서 좀 분류가 없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도 언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놔뒀다가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불분명한 게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선 민원을 했으면 담당과의 전문 행정 공무원한테 연락이 갔으면 자기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위험을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적극 행정 그런 게 좀 수반이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네, 지자체로까지 문제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 8일 전 6월 1일이죠. 한 시민이 철거 현장에서 돌덩이가 떨어졌다며 민원을 동구청에 제기했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후에 2일쯤 아마 오후쯤 된 것 같거든요. 돌덩이가 떨어지면서 수술하는 소리에 지금 안전장치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위험하겠다 싶어서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빨리 조치를 해달라. 급하게 자기도 끊고 저한테다 바로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끊었던 것 같아요. 자, 민원을 묵살한 지자체도 문제지만 두 번째로 짚어보면 철거 계획서, 그러니까 해체 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를 했다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층에서 하층까지 한꺼번에 부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건축물 해체에 관련돼 있는 행정 규정상에서는 허가를 받고 그다음 그 계획대로 시행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감리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시 감독이냐 비상주 감독이냐 이거 갖고 또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위험한 공정입니다. 철거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의 1인의 감리자가 현장에서 작업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안 그래도 2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형식만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을 들어보니 오후에 나온 기사였어요. 감리자가 사건 다음 날 10일이죠. 새벽 3시에 이제 일부 자료를 가지고 도망치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브리핑에서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3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히는 걸 보니 어쨌든 무슨 제도급 혐의, 네. 사실이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제도급을 주는 과정에서의 허술한 관리들, 허술한 그런 감리자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문제점이 있을까요? 지금 제도급, 하도급의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있는데 네. 이제 건축 현장의 특성상 그 제도급 또는 하도급 하는 인력의 대부분은 또 일용직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도권 밖에서 자꾸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추는 교육을 시키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하는 역할을 충분히 제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지금 수십 년간 일어나고 있는 관행들이라고 하면은 그 관행을 원천적으로 게임 룰을 바꿔야지만 이런 좀 암묵적인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지. 우리가 5년 뒤에 또 지난다고 해도 이러한 뉴스가 안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들 노력을 하겠지만요. 그러면은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재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 때문인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돈 때문인 게 맞고요. 이제 공사 현장 건설업자들은 또 이제 도급에 따라서 그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급이 많으면은 그만큼 공사 역량이 커지니까 더 큰 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가지고 있는 인력에 비해서는 그 공사를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하도급을 주고 일정 부분은 수수료로 갖게 되고 그러면 또 하도급은 그게 또 생존해서 같이 현장을 꾸려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소료는 완벽한데 현장에서는 그 소료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이런 서류상으로 완벽하지만 진행되는 건 다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사실 시행업체라든가 이쪽은 모르는 상황인 채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면? 모른다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류처럼 완벽하게 현장에서 일어난다면 그거를 누가 해야 되냐? 감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감리는 서류를 보고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판단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요. 근데 그를 현장에도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는 민원이 왔으면 공사 그 관리 감독한 행정기관에서도 감리 기관에 확인을 해봐라라는 조치가 필요한 게 당연한 건데 그런 게 다 문서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잠원동 그 사건에 있어서 현장 관리소장 그때 실형 2년을 받고 네. 현장 감리자 등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처벌이 너무 낮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항상 처벌에 대한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처벌만 높인다고 이게 고쳐질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일어나지 않았던 거에 대한 좀 뭔가 현명한 판단 또는 일어났던 거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한 그 과정이 현장, 그다음에 공무원, 법, 제도 모두 다 좀 뭐라고 할까요? 그게 스스로가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그 안전문화 의식 수준이 많이 낮다는 얘기를 듣는데 네. 또 한번 이번 기회에 좀 그런 문화 의식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쨌든 사고 현장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피에 젖어 슬픔에 젖어 눈물에 젖어 하염없이 걷고 있네
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썰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뉴스를 썰어볼 예정인가요? 네, 첫 번째 재료 바로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준석 당대표 되면 63 빌딩 업고 층계로 올라간다. 당대표 돼가지고 제가 박종진 비서실장 거느리고 그럼 일단 63 빌딩을 내 층계로 올라가는 걸 또 JTBC에서 그렇게 합시다. 네, 상상이 현실이 되다. 월터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원조 썰전에 나왔던 모습을 좀 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박종진 당시 앵커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준석 당대표 되면 63빌딩 업고 올라가겠다. 그런데 이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한 얘기인데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상상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이 됐죠. 정치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지만 볼 수밖에 없는 장면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에 나갔는데 아마 갔다 오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여야 대표 회동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뻘이죠. 이준석 대표와 악수도 하고 또 국정 현안에 대해서 날카롭게 대립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마 모든 국민들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장면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약간 신선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도 정치 입문이 10년 다 됐지 않습니까? 사실 경력은 그렇게 짧은 거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적은 없었나요? 그래서 좀 한번 찾아봤더니요. 두 사람이 이렇게 동선이 많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정도 찾은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좀 보시면 이게 2012년 5월 달 장면입니다. 당시 이준석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저렇게 90도 인사를 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때 대선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그렇습니다. 거죠. 당시 민주당 상임 고문이었는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 그 이준석 당시 비대위원이 자신의 SNS에 그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어떤 내용을 공유를 했어요. 만화를. 그래서 비난 여론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그거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저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각도면 한 85도쯤 돼서 혹시 뭐 그런 거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당시 이제 이준석 비대위원이 본인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미안해서 고개를 확 접은 거군요.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지금 당시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때 출입 기자로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어쨌든 9년 전 일을 이성대 기자가 다 기억을 하는군요. 저도 기사를 좀 찾아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출국하기 전에 또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다. 앞으로 우리 정치사에 남을 일이다라고 축하를 좀 해줬다고 합니다. 예. 야당 대표가 국가 서열 제가 찾아보니까 8위더라고요. 8위. 여당 대표 바로 뒤. 근데 찾아보니까 또 국정원장이 11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보다 국가 서열, 의전 서열이죠. 국가 의전 서열 더 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안내받을 때 공식 행사 안내받을 때 먼저 안내받게 되네요. 이것도 좀 생소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대표의 공식 파트너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잖아요. 이 장면도 생소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우리 나이로 58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큰딸과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비슷한 또래라고 하는데요.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당 대표를 그렇게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뭐 자주 만나야 되는 거죠.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 대표가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리는 아니고 저쪽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 썰전 자리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요. 지금 이 장면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 이런 장면 JTBC에서 좀 보실 수 있을 거 아닌가라고 좀 확신할 수 있는데 그런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이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약속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런데 이런 인터뷰가 좀 어색합니다. 그런가요? 저는 상대가 있고 좀 맞받아치는 걸 좋아하는 그거가지고 좋은 상대를 좀 찾아주십시오. 좋은 상대로는 사실 그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나오시면 썰전을 같이 벌이겠다. 아이고 송 대표님이 응해주시면 저야 땡큐죠.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U자를 좀 쓰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패널로 원래 이준석 대표가 이제 원래는 저희 썰전에 썰전 패널로 나오시기로 했다가 당대표가 되기 때문에 패널로 나오기는 좀 그렇고 인터뷰를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냥 여당 대표와 썰전하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입장이 나왔죠. 보시면은 그 민주당의 이소영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송 대표는 지금 양당 대표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토론하는 자리를 제안하고 싶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거는 아마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를 보고 그거에 대한 화답을 한 거 아니냐. 그 토론하는 자리는 바로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저 옆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 아주 유력하게 해볼 수 있고요. 그 분석은 사실 제가 아는데 이준석 대표의 제안 이런 것도 듣긴 했는데 제가 또 송 대표 측에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송 대표에게 정확히 얘기를 했고요. 긍정적인 반응을 들었었는데요. 그런가요? 예. 그럼 두 사람의 만남 이르면 이달 안에 이 자리에서 실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부 이제 좀 그런 자리가 좀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치 문화가 바뀌고 있잖아요. 여야 대표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토론하는 건 시청자들 앞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희 테이블 저쪽 또 돈 들여서 지었는데. 예. 참고로 지금 그래서 그런지 이미 한 포털 사이트를 좀 찾아봤더니요. 오늘 포털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이준석 대표 그 연관 방송으로 저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얼굴은 좀 블러 처리한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저희 프로 맞습니다. 예, 썰전 라이브에 이준석 대표가 패널로 나오는 걸로. 뭐 패널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여야 당대표 패널이 되면 또 패널로 나오는 거고요. 기대가 큽니다. 예. 아무튼 여야 당대표가 정기적으로 썰전을 벌이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당선 소감문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이런 걸 도입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었죠. 뭐 엑셀 정도는 해야 된다. 공직에 하려면 엑셀 정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공식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그 정치인들은 지금 표밭을 다질 게 아니라 엑셀 공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실 것 같고요. 혹시 앵커도 엑셀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엑셀을 했습니다. 엑셀로 가계부를 썼습니다. 저는 자동차 엑셀은 좀 잘 밟습니다. 뭐 어쨌든 또 눈에 띄는 게 이번에 토론 배틀로 대변인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앞으로도 변화 바람을 좀 이걸로 이어가겠다 뭐 이런 어떤 이벤트성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 변화의 바람이 얼마큼 불지 관심인데 갑자기 든 궁금증이 앞서 박종진 전 앵커가 이준석 대표를 업어주겠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사실 박종진 앵커가 업지 않고 혼자 63층을 다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의문이 들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성대 기자가 또 취재를 했다고요? 저희 그 양수정 작가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양수정 작가가요? 직접 들어보시죠. 기억납니다. 그 약속은 유효한 건지. 네, 한번 촬영 한번 하시죠. 631등 준석이랑 같이 한번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업기는 업어야 되겠죠. 약속을 했으니까. 몇 층까지 예상하세요? 한 5층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석이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보다는 살이 조금 더 찐 것 같아서. 예, 63층은 못 지키고 5층까지는 업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일각에서는 걸어서라는 표현을 안 썼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썰기 뭡니까? 예, 바로 두 번째 썰 주제 좀 잠깐 보고 가시죠. 기자들을 보고 있으니까 웃지 마. 그러니까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현장을 찾은 공직자나 의원들의 또 부적절한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은 공감 능력 이렇게라도 봐야 되는데요. 사실 뭔가 가서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방해만 되고 뭐 사진만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언론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참사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이 저렇게 웃기까지 했다. 참사 현장에서 또 행안부 차관은 불법 주차했다. 그리고 또 그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걸 넘어가서 뭐 사진도 찍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야당 정치인의 조화가 뒤에 있다, 가려 있다는 이유로 앞으로 빼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참사 현장을 관리하기보다는 그 조화를 빼는 장면이 또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이제 공무원들은 가서 직접 실무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은 가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혹시 뭐 부족한 게 없는지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고위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독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치인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죠. 역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그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했다라는 게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가요? 건데요. 예를 들어 어제 보도 내용을 좀 보시면 이렇게 자기들이 다 웃지 마라. 기자들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웃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웃었다는 거죠. 자, 알면서도 저랬다는 거 국민들도 꼭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썰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했습니다.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눈물에 젖어 하염없이 걷고 있네 밤비 내리는 연동교 잊어야지 하면서 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사회를 봤던 분입니다. 국민의힘 오늘까지 비상대책위원이었죠. 역시 이준석 대표와 같은 30대입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을 지금 영끌 인터뷰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병민 전 비대위원. 오늘 오전까지 그러면 비대위원이었던 거죠? 오늘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이었고요. 비대위라는 건 사실 예전으로 따지면 최고위원인 거죠. 보통 한 두세 달 정도 하는데 이번에 좀 기간이 길어서 1년이 넘는 비대위 활동을 가졌습니다. 82년생이시죠? 예. 만으로 우리 나이로 하면 40대인데 만으로 하면 30대. 이준석 대표와 같은. 네, 만으로 39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2월생이시더라고요. 네. 빠른 82년이면 뒷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빠른 8이면 현재 만으로 40대와 이제 같이 오래 다니신 거죠? 맞습니다. 2000학번이고요. 아, 00학번이시고요. 네, 그래서 90년대 학번 선배들에게 여러 가지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85년생 36살 당대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준석 대표와는 같이 많이 활동도 같이 하셨죠. 그럼요. 벌써 한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2012년도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후보였을 때 비상대책위원으로 이준석 당시 비상대책위원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 기초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정치를 같이 시작하면서 활동하도록 자리 공간을 마련해 준 곳이 또 이 JTBC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2012년도 대선 때 신예리의 대선 톡톡이라는 프로에 당시 대학생 위원장이던 장경태 의원이랑 같이 나왔던 게 사실상 방송 정치활동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준석 대표 30대 제1야당 당대표 선출 사실 뭐 정당사의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어떻게 보시냐라고 묻기 전에 일단 좀 부러우시죠?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아니 부럽다고요? 그럼요. 부러움과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준석 위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용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7 보궐선거 때 저랑 이준석 이제 당대표죠. 이준석 대표, 김재섭 위원 셋이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오세훈 후보 시장 만들겠다고 선거 유세를 같이 했었거든요.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당대표 4.7 보궐이 끝나고 나서 우리 당이 자칫 뒤로 퇴행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많았을 때 용기 있게 김웅 의원이 당대표가 되겠노라고 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초선 김웅 의원이요? 지지율이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짙었습니다. 1년 동안 당을 많이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왔는데 혹시 뒤로 퇴행하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이준석 대표가 먼저 용기 있게 손을 들고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김웅 의원의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뒤에 조금 지지율이 높게 나왔으면 이준석 대표는 나오지 당시 않았을 김웅 겁니다. 의원을 지지하는 역할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전에 또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는 김웅 의원을 지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김은혜 의원도 마찬가지로 초선의 돌풍으로 누군가가 당을 바꿔주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는 터에서 사람들의 고심이 깊어질 때 용기 있게 손을 들고 나오게 된 거죠. 뭐 역사는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많은데 사실 김웅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이 만약에 지지율이 높았다면 초선 돌풍 정도의 작은 바람이었을 텐데 마침 지지율이 또 안 나와서 여기에서 높게 나오진 않아서 거의 뭐 정당사의 유령 30대 당대표에 이런 게 돼버렸네요. 여기서 우리가 또 고마움을 표해야 되는 건 김웅 의원에게 그래서 고마움을 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김웅 의원이 용기 있게 손을 들고
초선 당대표론을 갖고 여론을 뒤흔들지 않았다면 영선의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 둘씩 누군가가 길을 열어놨을 때 그 길과 다리를 딛고 그다음 전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부럽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럽죠. 하지만 그 부러움이 누군가가 먼저 퍼스트 펭귄으로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그 다리를 딛고 더 많은 청년들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열어줬다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등장이 선출이 우리 김병민 위원에게도 또 다른 청년에게도 많은 길을 열 수 있는. 제가 내년 2월 4일이 만이 되거든요. 또 압니까?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고 그럼 이준석 후보가 30대의 당대표를 열었기 때문에 만 40대가 돼서 청년 대통령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지 이런 일들은 무한한 가능성들의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시는 건가요? 공식은 아니고 방송에서 이준석 선언하시는 당대표가 우리 조금 전에 방송을 봤을 때 꿈은 이루어진다. 여기서 63빌딩에 올라가는 얘기들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늘 상상으로만 갖고 있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재미와 흥미를 갖기 시작하죠. 야, 이런 일도 가능하네? 라고 하면서 기성 정치인들과 맞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니까 국민들이 기대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이준석 후보가 보여줬던 용기들이 앞으로 있는 많은 청년 정치인들에게도 큰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듣고 싶은데요. 우리가 디지털 뉴스도 편집이 잘 돼야 되니까. 82년생 2월 4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년 3월 9일이 대선이니까 제가 거기 출마하게 된다면 최연소 후보가 되겠네요. 출마하게 된다면인데 그 결정권은 본인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출마하실 겁니까? 고려 중입니까? 오늘 이준석 후보가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들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돌려 말하지 마시고 그냥 검토 중입니까? 아니, 고민 중인가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이 자리에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쯤 다시 나오셔가지고 다시 그때 부르시니까. 결정하셔서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참고로 오늘 오기 전에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알고 지금 있습니다. 정신이 약간 혼미한데요. 정신을 제대로 가다듬고 다음 주에 와서 얀센 백신 맞으신 얀센 거죠? 백신 맞고 왔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뭐 전화 드렸었는데 백신 맞고 알겠습니다. 요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당원들의 선택은 나경원 후보가 좀 더 많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겼던 거고요. 이건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당원들은 사실은 변화보다도 안정을 택한 분들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표가 나왔죠. 사실 과거에 오세훈, 황교안 두 후보가 붙었을 때 표심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준석 후보가 전체 기준으로 얻었던 표가 적진 않았습니다. 물론 나경원 후보, 주호영 후보가 같이 단일화를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표는 완전히 더 많은 격차가 벌어졌겠지만 여전히 당원들 중에는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 당원들이 이 투표의 선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변화도 중요한데 변화보다는 안정을 좀 택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선택하는 지점들이 있었고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엄청난 표가 나왔다는 건 당원들 중에서도 숱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라고 하는 인식들이 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힘도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제가 당원들은 나경원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가져올 시도할 변화와 혁신에서 어떻게 보면 안정을 선택했던 당원들 또 의원들이 어떤 저항으로 장애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그게 잘 이루어질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과 화합이 중요한 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국민들이 현명하시죠. 그리고 통합과 화합보다는요. 제가 질문드린 그러니까 이 얘기 질문의 핵심은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통합과 화합을 끌어내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일 텐데요. 국민은 늘 현명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그렇다고 현명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은 사실 그 누구보다 국민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발빠르게 캐치하거든요. 어저께까지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분들조차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이렇게까지 변하는구나 생각한다면 정치는 본인의 생각보다 국민의 민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이 이준석 당대표 체제 내에서의 많은 변화들이 힘을 실을 거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물론 중요한 건 이준석 당대표가 토론회에서 보여줬던 중진 의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전통적인 당원들이나 고령층들이 바라봤을 때 이거 좀 예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지점들, 예.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을 충분히 보완해 나간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권 교체,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병민 전 비대위원도 예. 사실은 일반적인 당 조직이라면 최고위원 역할을 뭐 수개월간 하셨잖아요. 네. 꽤 오랫동안 하셨는데 30대 사실상 최고위원 역할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나이 때문이거나 또는 현역 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언권을 제한받거나 또는 좀 분위기에 좀 압박 때문에 하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어려움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대놓고 제안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예. 그 무거운 분위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나이 그리고 선수 이런 기득권 문화는 분명히 존재하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게 당의 정강 정책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예. 정강 정책 개정특위위원장을 맡았는데 현역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랑 충분하게 소통할 시간이 없죠. 그리고 당을 엄청나게 뿌리부터 바꿉니다. 반발이 어마어마했을 것이고요. 어마어마했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의원총회에 가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여서 의원총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화면을 띄워놓고 여기서 이 정강 정책의 의미를 설명하고 예. 102명 국회의원으로부터 댓글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내가 현역 국회의원이었더라도 이렇게까지 곤혹스러운 입장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긴 했습니다. 조금 사실 뭐 저는 그 안에 예.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못 겪어봤지만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정당 중에 좀 더 보수적이다. 네. 약간 이른바 꼰대 문화가 강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근데 사실상 젊은 최고위원이었는데 그런 걸 느낀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번 말을 했는데 네가 뭘 알아? 소리를 버럭 지르고 예를 들어 아니 그것보다도 배지 달아봤어? 막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군요. 그 정도까지는 그러면 아니고요. 배지 달아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전혀 그렇진 않죠. 예, 아닌가요? 다만 이 중후하고 근엄하게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예. 듣다 보면 기분이 뭔가 묘한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존재하는데 예. 지금 이제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에 갖고 있었던 선수 아니면 권위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정치인을 보여주는 보호막이 아닌 세상이 돼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의 정당 문화는 꽤 많이 사뭇 다르게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질문들을 여쭤본 건 네. 이준석 대표가 이끌어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순탄하게 될 수 있을까? 기존의 어떤 사실 그런 네. 문화가 더 깨기 힘든 거잖아요. 그걸 쉽게 깰 수 있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여쭤본 근데 겁니다. 그거는 저는 보수적인 문화를 떠나서 과거에 민주당이 봉숭아 학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막 중간에 노래를 부르고 예. 서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당 내에서의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교류할 수 있을지를 끌어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준석 신임 대표가 오늘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수락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영리하게 잘 캐치해냈던 게 바로 샐러드볼 이론을 끄집어냈죠. 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공존의 생각은 비빔밥.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저랑도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인식과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당원이 갖고 있는 우리 당에 대한 생각들과도 다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일들을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 방향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면 당은 분열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예. 하지만 이걸 나랑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배척하지 말자. 그것들을 같이 다 함께 녹이는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의 자신의 개성을 바탕으로 섞고 이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면 보수정당이 힘이 되지 않겠는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금태섭 전 의원의 사례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네. 제가 요거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좀 많이 강조했던 젠더 이슈들 네. 그게 이제 갈등으로 많이 비춰졌고요. 또 그럴 소지도 충분했고요. 거기서 분명히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혹시 원래 친한 분이었는데 그 뒤에 좀 사이가 안 좋아진다거나 사실 나한테 왜 그래? 뭐 이런 게 좀 이게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강점인 게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하더라도 다시 카톡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격하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예. 생각이 다른 내용이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할당제에 관련해서 얘기했던 문제라든지 그리고 공천 자격 시험에 관한 문제는 저와는 생각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 얼마든지 논쟁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 가기 위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고요. 이를 토대로 분명히 다른 생각들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흔히 말했던 꼰대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 MZ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다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을 것이라는. 당에서 아마 저를 볼 수가 예. 없다면 이준석 대표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겠죠. 아, 그렇군요. 당에 계속 잘 계신지 계속 푸시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모셔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시각이 7시 25분 지나고 있는데요. 뉴스룸이 이제 약 4분여 뒤에 시작이 됩니다. 강재영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뉴스룸의 주요 뉴스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저희도 뭐 계속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뉴스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1야당 대표의 36세 영선 이준석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뉴스룸에서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연결한다고 합니다. 선출 뒤에 연결이기 때문에 또 메시지가 또 좀 더 강하고 힘을 얻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네.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광주에서 이 철거 붕괴 참사 관련한 소식도 준비가 돼 있죠. 네,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 앞서 저희도 다뤘죠. 경찰이 공사 관계자 등 4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뉴스룸에서 수사 속보 관련해서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시작되는 뉴스룸에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